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이제 벌써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여러분들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서술형 문제도 그렇죠? 133 물어본 게 뭐 심지어는 6개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6개. 그렇죠? 그게 뭔 문제였죠? 임시 소방 시설 문제였네. 대표적인 물어본 게 임시 소방 시설. 그다음에 이제 소음 진동 문제가 이게 이제 한 6개 됐네요. 소음, 진동,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그거에 대한 뭐 지켜야 될 사항 뭐 해가지고 한 6개 정도를 물어봤어요. 임시소방시설도 이제 많이 물어봤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보통 가장 적은 건 몇 개죠? 2개입니다. 2개. 그렇죠? 2개. 뭐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계절적인 재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대책을 쓰시오. 뭐 이런 문제 그렇죠? 2개를 물어봅니다. 2개. 그 다음에 이제 뭐 3개, 4개를 물어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개냐, 3개냐, 4개냐의 차이가 어떤 차이죠? 어떤 게 여러분한테는 더 유리한가요? 2개가 유리할까요? 3개, 4개가 유리할까요? 어떻게 더 유리하죠? 자, 2개는 되게 포괄적이겠죠. 그렇죠? 포괄적입니다. 되게 포괄적인 문제예요. 이제 4개는 되게 구체적인 그렇죠? 구체적인 답안을 요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임시소방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소음 진동, 소음과 진동,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개인 보호까지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하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2개가 좋을까요? 4개가 좋을까요? 저는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답안 틀을 구성하면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내가 하나 모르면 내가 못 외웠어. 예를 들어, 뭐, 개인 보호는 못 외웠습니다. 소음 진동에 대한 기준을 못 외웠습니다. 그러면 쓰기가 난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답안 틀을 구성을 하고, 나름 한 분들한테는 이 포괄적 문제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떨어지면 공부 많이 한 거나 적게 한 거나 점수가 똑같다고 그러죠. 10명 뽑을 때 59점, 100명 뽑을 때도 몇 점? 59점입니다. 그죠? 답안 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문제, 3문제, 4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답안 구성할 때 특히 이제 3문제 뭐 이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내가 3문제는 아는데 한 문제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쓰죠? 예를 들어 3개를 한 문제. 3개 중에 2문제는 잘합니다. 근데 한 문제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씁니까? 2문제를 빽빽 채웁니다. 그렇죠? 이제 이리 있으면 2문제를 빽빽 해서 그러니까 한 문제는 요만큼만 쓰고 끝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 답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내가 아는 문제는 막 이만큼 쓰고요. 모르는 건 요만큼 써요. 뭐 채점자는 이 사람은 이만큼을 썼으니까 점수 많이 주겠다. 천만의 말씀이. 이거는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걸 뭘로 기준으로 채점자가 볼까요? 분량이죠. 분량. 서술 분량.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썼냐. 아는 거를 한 페이지 쓰고 모르는 거를 3줄 썼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럼 점수를 주겠어요? 나는 모른다고 소문을 내는 사람인데 채점자한테 절대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쓰죠?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서술 분량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안다고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몰라도 절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채우죠? 대제목만 잡아놓고 제유형 엉뚱한 거 다 쓰면 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대제목은 뭘로 적죠? 물어본 대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채점자가 이거 하나하나를 보고 맞다 틀리다 이거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차피 쓸 거면 답안 분량을 맞춰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르는 거 요만큼 쓰는 거보다 그렇죠? 아는 거하고 분량을 맞춰 쓰는 게 훨씬 더 뭐가 좋다? 점수가 좋습니다. 점수가 좋습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요령에 있어서의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아는 거 막 2페이지 뭐 전체 다 쓰고 모르는 건 요만큼 쓰고 그러면 이거는 안 쓴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안 쓴 거나 똑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답안 쓰는 요령도 되게 중요하다. 내가 안다고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죠? 아는 문제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죠. 아는 문제를 10분, 25분을 다 활용할 게 아니라 아는 문제는 몇 분이다? 20분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거는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본에 충실한 답안을 쓰고 이 아낀 5분을 어디에 쓴다? 모르는 문제에 갖다 쓰는 겁니다. 어떻게?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나머지를 내가 뭘 쓰지? 난 제 위험 요인은 밖에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써야 되는데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뭘 써야 되지? 이걸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점수가 훨씬 더 높다. 제가 쓰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요령부터 먼저 익히는 게 가장 빠른 합격 방법이다. 그래서 1.5개월 합격한 사람이나 2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은 그분들이 공부가 많이 돼서 합격을 하나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한 답안 틀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부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연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습. 답안 쓰는 연습.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뭐 저한테 이제 지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공부. 그래서 외우는 걸 좋아하냐 그러면 외우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 계속 공부만 하시라고. 계속 외워야죠. 오늘 얘기하고 내일 까먹고 그렇죠? 시험장 전에 외워서 그 다음 날 까먹는데 뭐.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그러죠? 10분 전 핵심 포인트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0분 전이 가장 좋은 거예요. 10분 전에. 예? 지금 외우기 싫은 거는 시험장 가서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렇죠? 외우시는 건 외우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전체를 뭐 모르고 가는 건 그건 문제가 있지. 뭐 이제는 공부가 됐으니까 진짜 외우기 싫은 거는 메모만 했다가 언제 시험 10분 전에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10분 전에. 그래서 10분 전에 외워서 문제지에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을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10분 또 있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10개를 외워야 되는데, 외웠어요. 근데 문제를 받았어. 진짜 3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되죠? 3개를 쓰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나마, 10개를 외웠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한 10개 외우면 5개 정도는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외우기 싫은 거는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안 외워지는데 뭐. 안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하다? 메모를 해놓으시고 시험 10분 전에 가셔서 외우고 바로 시작하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줄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답안 틀을 꾸미는데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형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뭐 물어본 것도 있지만 답안 구성을 어떻게 했냐. 이 합격자 고득점 받는 사람의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다 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시간 안에도 못 쓰는데. 자, 한번 볼까요? 1페이지에. 자, 백업 플레이트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갈게요. 이번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뭐죠?
걸침 길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데크 플레이트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보 형태의 동바리가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걸침길에 대한 모식도 이거는 반드시 좀 가져가자. 그래서 이거는 단답형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져가자. 자, 한번 볼까요? 공공공사 추락사고 지침에 따른 데크 플레이트 의무사항. 조립도 포함될 사항,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재유형, 그 다음에 용접 길이에 대한 데크 플레이트의 걸침 길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나오면 요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공사 순서, 즉 공장 제작이 돼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재 운반부터 양중, 그 다음에 설치, 또 데크 플레이트의 가장 재빈도가 많은 게 뭐죠? 붕괴재죠, 붕괴재입니다. 붕괴재는 언제 일어나죠? 타설 전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머릿속에 한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크 플레이트 나오면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붕괴재 예방 대책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데크 플레이트 타설 중에 붕괴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성 붕괴 사고도 데크 플레이트였고요. 또 아이파크 붕괴 사고도, 아파트 붕괴 사고도 데크 플레이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타설하면서의 붕괴 사고가 워낙 많다. 또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때문에 사고 나는 게 뭐가 있죠? 그 다음 또 많이 나는 게 철골, 화재입니다. 화재. 어디 현장에? 물류창고. 그래서 물류창고의 특성이 데크 플레이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층고가 높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크 플레이트를 이용하고, 또 물류창고의 특성이 뭐죠? 단열재 시공이 있다. 근데 데크 플레이트 하면서 어떤 작업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납니까? 설치할 때 태그 용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동시 작업이 금지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고 있고 밑에는 단열재 시공이 이루어지어서 화재가 났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 화재죠? 이천 물류센터의 화재가 바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동시 작업 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화재 감시자부터 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거 데크 플레이트 용접, 그렇죠? 여기 뭐 판계 작업도 있고 뭐 타설, 그렇죠? 기본적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용접 또는 타설과 관련된 내용이 데크 플레이트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문제가 출제는 됐지만, 그렇죠? 출제는 됐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데크 플레이트에 뭐다? 걸침 길이 기준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데크 플레이트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가져가자.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법적 고려사항, 그 다음에 시공 순서에 대한 부분,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자재. 데크 플레이트는 자재에 대한 제작에서 설치하는 거니까 자재 양중, 조립 설치,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까지가 하나의 안전작업 절차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간다. 그래서 자재 양중 나오면 뭐 지게차라든지 양중하면서 안전관리, 조립 설치는 태그 용접에 대한 안전관리. 여기 용접 접합부가 있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 장비에 대한 부분과 뭐 편심 타설에 대한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양생 기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재유형 안전대책 역시 재유형에 따른. 그다음 마지막에 뭐죠? 지식재. 왜? 콘크리트 타설이니까. 그렇죠? 동절기 뭐 이렇게 스마트 안전 기술을 이용한 데크 플레이트 작업 시의 양생 작업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폐공간 나와서 안전작업 절차,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업무 있습니다. 밀폐공간. 밀폐공간 나오면 대표적인 게 뭐죠? 밀폐공간 작업이 과연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 종류, 재유형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밀폐공간 나오면 또 써야 될 게 왜? 어떤 키워드? 스마트 안전.
그러니까 스마트 안전은 이제 개인 보호도 있고요. 뭐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차별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밀폐 공간 나오면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그렇죠? 또 밀폐 공간 나오면 작업 전에 뭘 하죠? 절차 중에 산소 농도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옵니까? 법 개정이 됐죠. 그래서 유해가스,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에 대한 부분이 확대 적용이 됐다. 그전에는 뭐죠? 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그 다음에 기관, 그렇죠?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에서 하게 돼 있었으면 이제는 어떠죠? 경험에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실무 경험이 있는, 또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 따라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법 개정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의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서술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법 개정 사항이 이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밀폐 공간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133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이러한 밀폐 공간 작업에서의 문제는 항상 나온다라는 얘기죠. 항상.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밀폐 공간이죠. 뭐 갈탄을 이용한 양생 장소가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터널 문제 나오면 뭐죠? 밀폐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항상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 개정 사항은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폐 공간은 사실은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잘 나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점수 잘 나온 게 뭐라 그랬죠? 해체 공사.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이 문제는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제 밀폐공간에 나오면 이러한 부분 플러스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대한 평가자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언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에 대한 내용 역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정책, 소규모 건설 현장의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원콜 서비스 이렇게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밀폐 공간 나오면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밀폐 공간 작업 절차, 그 다음에 작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 장비,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대책의 원콜 서비스까지 연결해서 답안을 써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 개정, 그 전에 이제 밀폐 공간 급배기 장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절차, 점검사항 뭐였나요? 스마트 안전, 그렇죠? 스마트 안전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온다라는 얘기죠. 스마트 안전,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 보호도 있고, 개인 보호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동안 이제 문제가 안 나왔죠. 불영 발생인가 부상방지 공법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불영.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장마철, 그렇죠? 장마철 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뭐가 나왔죠? 펌프에 대한 얘기죠. 펌프 사용 대수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사용 대수. 자, 그래서 이제 부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기 장마철에 이제 집중으로 됩니다. 부력. 그래서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부분. 이제 원인은 이제 지하 수위가 높거나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제 물이 유입이 됐을 때의 어떤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부력이 발생되면 구조물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죠? 손상이 일어납니다. 구조물이. 부력이 일어나면서 손상. 그래서 이제 파손이 되거나 파괴가 되는 거죠. 파손이 되죠. 그러면 이게 뭐로 들어갑니까? 시설물 중대 결함 또는 시설물의 중대 결함이 발생이 되면 그는 어떤 거죠? 긴급 점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긴급 점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부력 발생 시에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구조물의 사용 유무를 판단을 한다. 그게 긴급 안전 점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 공법에 대한 부분 어떤 거죠? 예를 들어 구조물이 있으면 부력에 의해서 그렇죠? 뜹니다. 이거를 잡아주는 앵커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수위가 상승이 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공을 통해서 강제 배수 공법이 있을 거고요. 또 이 자체에 대한 자중을 늘려서 부력을 방지하는 공법이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 세 가지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 안전관리. 그러면 이제 앙카를 박으면 천공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천공에 대한 안전관리. 또 펌핑은 뭐가 있죠? 우리 펌프를 이용한 감전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상을 쓴다. 그게 뭐죠? 하나의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차별화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과 안전관리 대책을 쓰고 우리 현장에서는 이러한 배수, 강제 배수 공법에 있어서의 감전제 예방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답안에 써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떻게 썼나 한번 볼까요? 이제 배수 공법에 대한 부분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차별화를 스마트 계측 시스템, 부력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계측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측으로 답안을 써줬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또 어떻게 썼나요? 역시 이제 집수정 설치에 따른 스마트 밀폐 공간 안전 관리 방안에서 스마트 기술을 써줬네요. 그렇죠? 연구 배수, 집수정,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써줬고, 그다음에 원인, 내적, 외적에 대한 부분 특징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써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하 구조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펌프카가 나왔습니다. 유형 안전대책. 자, 펌프카 나오면, 그쵸. 이 문제도 안 나온 지가 좀 됐죠. 이제 펌프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되나요? 안전보관 규칙에 뭐가 생겼습니까?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이용한 안전관리 대책이 반영이 됐습니다. 어디에? 안전보관 규칙. 그래서 펌프카를 포함한 뭐죠? 콘크리트 분배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래싱 붐 해가지고 우리 CPB 공법까지 세 가지가 우리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됐다. 이게 뭐죠? 법 개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 개정 사항.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게 유효하다. 왜? 올해 변경이 됐으니까. 올해. 그래서 지난번에 거푸집 및 동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굴착에 대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역시 지난번에 출제 안 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콘크리트 거푸집 동발이는 계속 이제 출제가 됐고, 그러면 타설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펌프가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펌프가 문제 나오면 기존에 썼던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오면 왜 나왔을까요? 안전보건 규칙의 변경사항을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답안 플러스 뭐다? 법 개정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분배기와 CPB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끌고 가야 된다. 법 개정 사항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써주면 되죠. 펌프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에 아쉬운 게 펌프카 나오면 뭘 그린다? 모식도. 모식도를 어떤 모식도 그리죠? 시스템 동발이. 시스템 동발이에 펌프카만 옆에다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식도를 그리면서 펌프카를 이용한 재위험 요인, 그 다음에 재위험별 안전관리 대책으로 답안을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펌프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 법 개정 사항인 타설 장비에 대한 안전 수칙에 대한 데는 그다음에 펌프카, 콘크리트 분배기, 그다음에 브래싱 붐해서 CPB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 어디에?
1페이지에. 그렇죠? 1페이지에. 법규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카 문제는 일반적인 이제 이 내용, 법적 검토상 타설 위험 요인 이렇게 그렸네요. 친절하게. 그렇죠? 그렇죠? 합격자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주시고 데크 플레이트 역시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 장비.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평가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하절기가 나오네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는 뭐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 그렇죠? 지난번 이제 타워 크레인 상승에 대한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타워 크레인 요인, 안전대책, 인상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네요. 타워 크레인. 그래서 타워 크레인 나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본 거 외적에 머릿속에 가져가야 될 게 뭐가 있죠? 타워 크레인에 대한 지지 방식. 벽체 지지와 와이로프 지지에 대한 지지 방식이 여러분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또 타워 크레인 나오면 뭘 또 하나요? 정기 안전 점검에 대한 내용. 또 타워 크레인 나오면 신호수의 특별 안전 교육. 그래서 근로자 신호수가 이제 일용직 근로자죠. 그럼 일용직 근로자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일용직, 기간제, 일주일, 기간제 한 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이제 바뀌었다. 세분화됐다.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위험 요인, 안전대책, 텔레스코핑 외에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타워 크레인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1페이지에 타워 크레인에 대한 모식도 플러스 제위험 요인, 타워 크레인 플러스 구성 요소.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타워 크레인 나오면 뭐죠? 양중에 대한 부분이죠. 양중. 그러면 왕중에 대한 부분은 와이어 로프. 이것도 이제 답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 외적으로 어떤 거를 내가 가져가서 답안에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물어본 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뭐냐면 타워 크레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타워 크레인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 어때 설치, 해체 작업 시에 그 다음에 플러스 뭐죠? 양중이 나옵니다. 양중 작업.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타워 크레인에서는 나올 수 있는 전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러한 부분들은 순서만 바꿔서 답안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자. 여기 정기안전점검 썼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지지 방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 나올 만도 한데 안전점검을 어디 썼을까요? 없나요? 안전점검을 안 썼네? 여기 정기안전점검을 썼고, 그렇죠? 지지 방식 썼고, 신호수 찾아라.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신호수가 눈에는 안 띄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 있나요? 어디 있죠? 그래서 내가 못 찾으면 이거 안 쓴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못하고 채점자 빼서 썼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지? 특별안전교육 뭐 있네요. 있기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른 특별안전교육이고 신호수에 대한 부분. 여기 있네 여기. 복잡하네요. 이런 거 강조를 해야죠. 그렇죠? 채점자가 볼 수 있게. 내가 못 보면 못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자, 해체 작업이 있습니다. 해체 작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해체는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해체. 그래서 해체 문제를 계속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문제, 그렇죠? 허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자, 해체 작업 나오면 여러분이 써야 될 키워드가 뭐가 들어갑니까? 1페이지에? 해체 작업에 여기 나오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체 공사의 작업계획서가 중요하다. 왜?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돈과 관련돼 있다. 왜? 해체 작업계획서의 작성과 검토가 누가 하게 돼 있다? 건설안전
기술사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축사. 그래서 건설 안전이 유일하게 검토하고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뭐만 있다? 해체 작업 계획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알아야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이 따고 나서 해야 될 업무니까. 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 작업 계획서는 워낙 뭐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해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써야 될 게 뭐죠? 해체 1페이지에. 자, 뭐죠? 조사에 대한 부분 중에 성면에 대한 조사. 그래서 노후 건축물, 뭐 리모델링 이게 나오면 성면 조사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면에 대한 부분. 그렇죠? 묻든 안 묻든. 그래서 성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러한 해체나 리모델링이나 이거와 관련된 키워드로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답안을 반영을 하자. 그렇죠? 여기에 뭐냐? 성면 취급 현장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면. 그 다음에 감축 로드맵의 문제.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작업 계획서. 그 다음에 최근 강화된 건축물 관리법상의 대상 및 절차.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해체 나오면 이러한 형태의 답안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구성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지난번에 출제는 됐지만 해체 공사가 나오면 이러한 대상에 대한 부분과 해체 작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 다음에 성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써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3교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철골 공사 나왔습니다. 안전대책, 재해방지 설비. 자, 재해방지 설비는 어디에 나오는 거죠? 철골 공사의 표준 안전작업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 지침이 나왔습니다. 근데 철골의 안전대책, 그러면 뭐가 나오죠? 모식도가 나와야 된다. 모식도. 그 다음에 철골 모식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그 모식도를 통해서 재해방지 설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철골 나오면 머릿속에 나오는 게 뭐죠? 이제는 용접과 용단에 대한 부분. 그 용접 용단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화재에 대한 안전. 이게 이제 연결돼서 한다. 특히 우리가 철골 작업에서의 안전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용접, 용단, 화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층 건물에 대한 철골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이 화재가 나오면 어떤 공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나요? 단열대 시공에 따른 월 1회 이상 대피 훈련을 해야 된다는 문구가 옆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골 작업에 대한 안전시설물, 이거 이제 모식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 다음에 특수성, 재위험 요인, 그래서 안전작업 절차,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재방지 설비, 이건 이제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있습니다. 표로. 그렇죠? 그래서 불꽃과 비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떨어짐 재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주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넘어짐 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철골 작업에 대한 그래서 용접 용단과 화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단열재 시공과 연계된 화재에 대한 작업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이제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 이제 화재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있고 1페이지에 안전 설비에 대한 부분, 걸침 길이. 왜? 철골의 기본적인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돼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 물론 지난번에 임시소방시설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왜? 이번에 화재와 관련된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가져가자. 그래서 화재 나오면 앞에서 나오는 철골에 대한 화재, 그 다음에 용접, 배치 기준, 위험 작업 시 준수 사항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재 감시자의 업무, 그렇죠? 배치 기준 연결돼서 뭐죠? 업무도 있고 또 지급 용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화재 감시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화재 작업시 준수사항 플러스 뭐죠? 지난번에 문제가 나온 임시 소방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와 연계돼서 어떤 현장을 써주는 게 좋을까요? 뭐 물류창고. 왜? 물류창고가 철골도 되고 단열재 시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열재. 그래서 이천 물류창고에 대한 사고가 워낙 이제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현장의 내용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죠. 이번에 어디서 창고, 이번에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그렇죠?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작업 시 준수 사항에 대한 부분, 업무, 배치 기준, 그 다음에 지급용품은 지난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법 개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와 따른 비상대응 훈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 그래서 화재가 나오면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써야 될 것들은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비상대응 훈련도 한번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대응은 언제? 단열재 시공에 대한. 그래서 단열재 시공 시에 월 일행 이상의 비상대응 훈련을, 대피 훈련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볼까요? 화재 확산, 주요 업무, 배치 기준, 그렇죠? 화재 위험 작업, 그 다음에 임시 소방 시설, 그 다음에 화재 폭발에 대한 사전 모의 훈련, 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단열재 시공, 모의 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 화재와 관련된 키워드.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 소방 시설이 출제는 됐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또 데크 플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데크 플레이트.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데크 플레이트의 걸침 길이 기준이나 부탁. 그러면 세 가지 재해 유형별 원인과 안전. 세 가지. 그러면 데크 플레이트의 대표적인 사고가 뭐죠? 콘크리트 붕괴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짐 사고, 그 다음에 화재,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쓰기 편한 거. 그러면 쓰기 편한 거가 뭐죠? 여러분이 차별화할 수 있는 걸 써주는 겁니다. 차별화. 내가 데크 플레이트에 끼임 사고를 했다 그래서 점수를 안 줄까요? 아니죠. 줍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재유형을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몇 가지 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안전 교육 10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에 해당되는. 그러면 몇 가지 써야 되죠? 10가지 써야죠. 내용이 맞고 안 맞고는 나중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10가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다. 데크 플레이트. 그러면 1페이지 뭐죠? 제가 얘기한 걸침길에 대한 기준이 1페이지에 나옵니다. 장점. 그 다음에 재유형,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중에 중점관리사항이 어떤 거를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데크 플레이트 나오면 화재 써도 되고 떨어짐 재해에 대한 부분 또는 타설에 대한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마 평택 물류 현장에 떨어짐 재해, 그렇죠? 낙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크 플레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걸침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재해에 대한 부분, 플러스 데크 플레이트 타설 시에 대한 내용, 그렇죠? 우리 데크 플레이트 타설 시 붕괴 재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답안을 끌고 가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됐나? 특징, 통계, 뭐 있나요? 안전 재고 방안, 역시 이제 뭐 물류창고, 안성 물류창고 뭐죠? 콘크리트 타설 시에 붕괴됐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답안에 써줬다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안전법과 이제 굴착공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단골 문제로 제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굴착이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굴착? 인접 구조물이 있는 거. 인접 구조물 대표적인 게 지하 매설물이 있고요. 기존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자체가 어디에서 출제된 겁니까?
굴착공사 표준 안전 지침. 그렇죠? 안전 지침에 즉 구조물의 인접 작업에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1절. 그다음에 기존 구조물에 있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 안전 굴착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표준 안전 대표적인 게 뭐 토속의 붕괴 내적 원인, 외적 원인, 뭐 붕괴 원인, 그렇죠? 내적과 외적과 내적. 그래서 이제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의 내용을 문제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뭐가 나오죠? 모식도가 나오죠. 어떤 모식도? 지하 매설물과 기존 구조물이 있는 모식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계측 관리는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죠? 사전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점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지지 방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뭐죠? 언더피닝 공법을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굴착공사의 인접 구조물에 대한 기존 이게 또 제가 안 고쳤네. 기준입니다. 기존 그렇죠? 이게 또 오타가 난 거 안 고쳤네. 기존 구조물에 대한 기초 보강에 대한 부분으로 뭘 공부한다? 언더피닝 공법을 강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초 하부에. 그래서 이게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있다. 그다음에 소형 구조물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답안을 쓰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굴착에 대한 법적 검토 사항, 재위험 요인이 있고 준수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언더피닝 공법, 즉 굴착에 대한 공법의 검토로 언더피닝 공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굴착면 기울기, 이거는 이제 언제 작성해죠?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 작성한 거죠. 작년에 답안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법적 검토 사항이 뭐가 들어갑니까? 지하안전법까지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검토 절차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그래서 이제 단답형의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안전성 검토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되죠? 건설기술진흥법이니까 설계 플러스 공사 중에 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 때 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 그렇죠? 그래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계안전성 검토는 누가 해야 되냐? 발주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안전성 검토를 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하길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시켜야 된다. 여기는 이제 설계안전성 검토. 그래서 법과 법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안전관리계획서의 대상에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만 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해서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시공에 있어서의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에 대한 키워드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안전성 검토는 안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죠? 재작년에 나왔나요? 2년 됐나요? 자, 굴착기 작업의 제휴용면 아니고 굴착기는 이제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워낙 굴착 장비에 대한 빈도가 많고 제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다.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굴착기에 대한 문제가 거의 이제 뭐 한 번 걸러서는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벌써 2년 사이에 4번인가 출제가 됐죠. 3번인가 4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인양작업에 대한 굴착 조건.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건설 현장의 굴착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설 현장 어떤 현장에서의 굴착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 또 굴착기 나왔으니까 들어가야 될 게 뭐죠? 자, 굴착기 수리시, 점검시, 로또, 그 다음에 기계 고장 곡선에 대한 키워드가 옆에 던져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굴착기에 대한 건설 기계에 대한 종류. 그래서 양중기라든지 하역 운반 기계를 같이 언급을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굴착기에 대한 안전 대책, 그 다음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 재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러한 굴착기 인양에 대한 관리 감독자의 점검에서 플러스 스마트 안전. 그래서 굴착기는 스마트 안전 기술의 대표적인 겁니다. 꼭 안전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이죠, 기술. 건설 기술의 대표적인 게 굴착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굴착기에 대한 후방 감지 장치부터 시작해서 뭐 어라운드 뷰부터 해가지고 이 굴착기의 스마트 안전 기술 역시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방이나 이런 건 법적인 이제 기준에 있지만 그 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S 달아서 굴착 깊이에 대한 파악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굴착 스마트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챙겨가셔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조건 준수 단답형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포커스 캠프 다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안이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서는 뭐 시간 관리가 안 되면 반드시 여기서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다는 얘기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고 뭐다? 실수 관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을 지키는 답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차별화를, 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꾸 차별화를 찾습니다. 그렇죠? 차별화. 그게 아니다. 기본 답안의 차별화가 중요한 거지 차별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답안 틀에 차별화. 차별화는 뭐죠? 키워드 하나. 그렇죠? 그거 하나가 차별화지 대단한 답안이 차별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본 답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실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내일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또 작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